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11월 9일 자정이 지난 새벽 1시 3분입니다. 아니 술을 먹고 있는데요.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났어요. 살인 죽었다고요. 부천 소사경찰서에 걸려온 신고 전화가 심상치 않았어요. 누가 들어도 술에 취한 듯 혀가 꼬부라진 말투에 횡설수설까지. 하지만 살인이란 말에 그냥 넘길 순 없었죠. 경찰은 신고자가 말한 주소지로 즉각 출동합니다. 거긴 소사구 신곡본동에 위치한 아파트 가정집. 그리고 그 안에서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범인 40살의 남성 문 씨였습니다. 문 씨는 도주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자포자기한 듯 순순히 경찰에 체포됐죠. 그런데 이후 현장을 둘러본 수사관들은 이게 말이 되냐? 라면서 혀를 내두릅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살인사건 현장보다도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방 안에서 시신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어요. 피로 뒤덮여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신의 두 눈이 날카로운 흉기로 집중 공격당한 상태더라고요. 게다가 목 부위는 이게 뻥 뚫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벌어진 채로 핏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고요. 이건 베테랑 형사들마저도 진짜 너무 볼 수가 없다 고개를 돌릴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36살의 고 씨라는 남성입니다. 일단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제3의 인물이에요. 신고한 사람이요. 그는 당시 범인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남성 민 씨입니다. 그는 세 사람이 평소에도 친분이 있어서 또 그날도 술을 같이 마셨대요. 그러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이어진 증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요. 제가 그 피해자 고 씨랑 막 몸싸움을 좀 했어요. 그걸 보고 있던 문 씨가 막 말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칼로 찔러버리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얼른 나와서 신고한 거고요. 자, 이거 들어보면요. 애초에 술자리에서 다툼을 한 건 신고자 민 씨와 살인 피해자 고 씨라는 겁니다. 범인 문 씨가 그 당시에서 야, 너네 왜 싸워? 왜 그래? 하면서 막 말리려던 입장이었다는 거죠. 아니, 술을 마시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그래서 종종 싸움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중재자였던 문 씨가 뜬금없이 고 씨를 왜 죽였을까요? 경찰은 범인 문 씨를 긴급 체포한 뒤에 조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 역시 상당히 취해 있어서 제대로 된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하죠. 술김에 벌인 범행이라 할지라도 지금 아까 본 그 현장에서 시신의 훼손 수준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경찰들은 일단 그가 좀 정신이 깨길 기다렸고 얼마 후 드디어 이 사건의 정확한 살해 동기와 과정을 파악합니다. 문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응? 아이 우리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자꾸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죠. 실제로 피해자 고 씨는요, 이 세 사람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범인 문 씨와 신고자 민 씨는 동갑이고요. 범인에 따르면 이날 술을 먹고 있던 그 피해자 고 씨가 4살이나 많은 민 씨, 그러니까 범인 아니고 피해자 아니고 다른 사람 신고자 그 민 씨를 좀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가족까지 모욕을 했고요. 그래서 문 씨가 처음엔 막 이걸 말리려고 했죠. 그런데 듣자 하니까 덩달아 기분이 나빠졌고 결국 자기가 고 씨를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으니까 더 이상해. 아니, 애초부터 모욕은 자기가 아니라 민 씨가 당했는데 왜 당신이 죽이냐고요. 단순히 연장자한테 무례했다고 이렇게까지 폭발한다고? 경찰은 분명 다른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한편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도착해요. 고 씨의 사인은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결정적으로 목 부위의 동맥혈관이 손상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겁니다. 실제로 시신의 왼쪽 목에 흉기에 의해 여러 번 공격을 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발견 당시 이 시신의 목이 좀 벌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즉 피해자는 단순히 목에 칼이 찔려서 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이 좀 정말 엽기적인데요. 범인 문 씨는 그 목에 벌어진 상처 부위에 손을 쑤셔 넣어요. 그리고 동맥혈관을 잡아서 뜯어낸 거죠. 또한 부검을 통해서 드러난 건 애당초 목에 공격을 당하기 전에 안구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눈이 완전히 난도질을 당한 채 손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고 씨는 눈 공격당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후에 목에 동맥혈관 뜯기는 정말 고문과도 같은 행위를 당한 거죠. 저도 참 이 금사파 오래 했지만 마약에 취하지 않는 한 이런 살해 수법은 처음이에요. 손으로 그것도. 그래서 당시 언론조차도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공개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애초에 이게 이 사람이 싸움이 난 게 아니잖아요. 말리던 사람이 우발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다? 내 말도 안 되죠. 사실 이 사건에는 세 사람 간의 아주 복잡한 사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면 그때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8년 10월 부천시 심곡본동에 새로운 정육점이 하나 오픈하게 됩니다. 그 정육점 사장이 범인 문 씨예요. 오픈을 했는데 마침 인근에 살고 있던 주민이 여기를 자주 찾아오면서 단골 손님이 되거든요. 그가 바로 피해자 고 씨고요. 고 씨는 워낙 넉살도 좋고 친화력이 좋아서 금세 이 정육점 사장 문 씨와 가까워집니다. 그럼 고 씨는 애초에 뭐 하는 사람이었냐? 그는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돈 빌려주는 사채업자요. 어쩌면 그에게 정육점을 하는 문 씨가 앞으로 자기의 잠재적 고객이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친해지게 된 거고요. 그 일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죠. 그렇게 친해진 지 3달 뒤인 2019년 1월인데 문 씨가 정육점에 더 많은 고기를 매입하고 싶어진 거예요. 왜냐면 곧 설 대목입니다. 이때 고기가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당장 수중에 현금이 부족하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채업자 고 씨한테 300만 원을 빌리게 돼요. 이때부터 둘의 관계가 묘하게 역전되기 시작했죠. 사채업자 고 씨가 술자리를 좋아했는데 이 문 씨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서 같이 술 한잔 좀 하자 하면서 불러낸 거예요. 물론 이걸 거절할 수도 있죠. 근데 문 씨는 돈을 빌린 입장이라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무려 일주일에 4-5번 정도 둘이 만나서 술판이 벌어집니다. 한편 빌린 300만 원 가지고 고기를 더 추가 매입했지만 기대와 달리 판매가 저조했어요. 수입이 잘 나지 않으면서 문 씨는 초조해졌죠. 그 사이 채권자로서 이 사채업자 고 씨의 갑질이 계속됩니다. 그러더니 은근슬쩍 자기보다 연장자인 문 씨한테 말을 놔요. 형님 장사 잘 돼? 돈 언제 줘? 게다가 술을 마시면 종종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예를 들어 아이고 조그만한 구멍가게 그 정육점에서 300만 원도 나한테 못 갚는 거냐. 남자가 무슨 배포로 큰일을 하겠냐. 이런 말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고 씨가 새로운 인물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게 바로 민 씨였어요. 사실 그 역시 처지가 좀 비슷합니다. 고 씨한테 돈을 빌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셋이 만나고 보니까 정육점 사장 문 씨는 이 새로 나타난 민 씨에게 약간 내적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같이 돈 빌린 사이라고 느껴지니까요. 어느덧 고 씨, 문 씨, 민 씨, 이 셋은 계속 자주 어울리면서 술을 마셨죠. 그리고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1월 8일입니다. 아침 10시쯤인데 정육점 출근하려고 한참 준비하던 문 씨가 핸드폰을 받게 돼요. 고 씨입니다. 형님, 술 한잔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밤 10시가 아니라 아침 10시거든요. 그래서 문 씨가 나 가게 열어야 된다 거절을 하는데 이 고 씨, 사채업자는 막무가내였죠. 두 사람은 사실 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고 씨가 형님 우리 집에 와서 맥주 딱 한 잔만 합시다.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예요. 또 거절하기 힘들었던 문 씨는 결국 정육점에 출근하는 대신 그의 아파트로 향했죠.
술자리는 10시 15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려 저녁 6시까지 이어져요. 이쯤 고 씨는 민 씨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합류하게 됩니다. 민 씨가 왔고 세 사람이 또 술자리를 계속 이어갔죠. 자, 굉장히 오래 마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거하게 취해서 자정을 넘길 때쯤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 씨가 집주인이자 사채업자인 고 씨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약간 반말을 찍찍하면서 상대를 깔보는 듯한 약간 성질을 긁는 듯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약간 기세등등해요. 그렇게 취한 그가 민 씨에게 이런 말을 하죠. 형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응? 당장 내 돈이나 갚아. 민 씨가 이걸 듣고 좀 기분이 나빠서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반발을 하니까 고 씨도 지지 않고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갑니다. 그래? 안 갚아? 그럼 네 애미랑 네 새끼, 네 와이프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되나 보자.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선 넘었죠. 여기에 격분한 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멱살을 잡더니 막 한판 뜨자면서 화를 냅니다. 참고로 이 모든 대화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던 술자리가 순식간에 싸움판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멱살 잡고 막 주먹 휘두르면서 몸싸움을 합니다. 자, 동시에 문 씨는요, 중간에서 왜 이러냐면서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고 씨와 민 씨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던 두 사람이 아예 이 집의 작은 방으로 둘이 가요. 거기서 계속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거친 싸움을 이어갔죠. 이때 문 씨는 아이고 저 두 사람 더 이상 말려봐야 소용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싸움을 관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문 씨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저 사채업자 고 씨를 향한 분노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문 씨는 평소 자기와 같은 채무자 입장인 민 씨에게 약간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주고 있었죠. 근데 그런 그에게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고 가족에 대해 모욕하고 이 고 씨를 보니까 마치 내가 민 씨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말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그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이 민 씨한테 하는 짓을 보자니 조만간 나한테도 똑같이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당하기 전에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그동안 돈 때문에 각종 수치심이 들었다고 한들 갑자기 여기서 살인을 하겠다? 라고 돌변하는 태도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이후 그는 부엌 싱크대로 갑니다. 그리고 28cm, 날 길이만 14cm에 달하는 칼을 집어들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작은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요. 두 사람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뒤엉켜서 막 다투고 있었거든요. 문 씨가 그들에게 다가갔고 아무런 예고 없이 뒤에서 고 씨의 등을 깊게 푹 찌릅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고 씨가 악! 하면서 비명을 질렀고 주춤하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현관을 향해 도망쳐요. 하지만 문 씨는 멈출 생각이 없었죠. 그는 고 씨를 따라가서 멱살을 움켜쥐고는 화장실 앞으로 질질 끌고 옵니다. 자, 그제서야 당황한 민 씨가 달려와서 왜 그러냐? 왜 사람을 찌르냐? 이거 칼은 왜 들고 있냐? 막 문 씨를 말립니다. 이 과정에서 칼을 뺐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나서 민 씨가 일단 허둥지둥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자, 빠져나갔다? 그가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죠. 이제 집 안에는 문 씨와 고 씨가 단둘이 남아있게 된다는 아주 섬뜩한 부분입니다. 이게 범인 문 씨 입장에서는 자기를 방해하던 민 씨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죠. 지금껏 자신이 당한 굴욕을 한 번에 복수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나 봐요. 갑자기 눈앞에 있던 사기컵을 들어서 냅다 얼굴을 내리칩니다. 컵이 바로 부서졌어요. 그러자 그 깨진 컵 파편을 손에 쥐고는 그걸로 고 씨의 목을 여러 번 찌릅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다시 유리컵을 가져와서 고 씨의 얼굴을 또 내리찍어요. 유리 파편 나오죠. 그걸로 또 목을 여러 번 긋고 찔러댑니다.
이거 너무 무자비해요. 근데 이런 공격에도 고 씨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어요. 만약 이때라도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겠죠. 하지만 문 씨는 끝내 그 유리 조각으로 고 씨의 두 눈을 찌르고 목의 상처에 손을 넣어 혈관을 잡아뜯는 희대의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런 잔혹함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 씨의 직업이 뭐였죠? 네, 평소 정육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발골에 능숙하고 뭔가 고기를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침없이 사람을 난도질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결국 이렇게 고 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요. 그 사이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민 씨가 이 지옥 같은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자기도 무섭죠. 그래서 막 뛰쳐나가서 신고를 했고 모든 게 드러난 겁니다. 검거된 범인 문 씨 살인 혐의로 재판에 세워졌는데 이때 1심 재판부가 남긴 판결문을 좀 볼까요? 그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도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또한 최초 다툼과는 무관한 이 피고인이 너무도 개인적인 이유로 끼어들어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판정을 했고요. 그렇게 문 씨에게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됩니다. 그는 즉각 항소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역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죠. 이거는 사실 범행이 너무 흉폭하고 잔인해요. 거기에 더해서 이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도 안 했고요. 또 재판 내내 사실은 이 죽은 피해자도 나한테 원인 제공을 한 거다 라면서 약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판결에서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그렇게 그에게는 징역 25년형이 확정됩니다. 이 사건을 단지 술 때문에 발생한 단순한 분노 범죄라고 하기에는 좀 유례없이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담당 수사관들이 계속해서 이 문 씨한테 다른 범행 동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매달렸다고 해요. 더구나 이 사람이요, 이전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가능해? 싶었던 거예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만 해도 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는요, 점점 진화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절도 같은 잡범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다 점차 특수강도, 상해, 강간, 그리고 끝내 살인까지 이어지는 패턴을 보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범죄를 저질러서 검거가 되는 범죄자들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강한 공격성이 폭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닐까요? 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사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성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비록 피해자가 평소 문 씨에게 모욕적인 태도를 일삼았다 해도 이걸로 인해 엽기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엔 서로를 향한 분노가 채워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씁쓸함과 두려움이 밀려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4월 4일 새벽 1시 대전 동구의 파남파출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어딘가 이상했죠. 수화기 속에 중년 남성이 말을 하길 한 명은 죽은 것 같고 다른 한 명은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살인사건이에요. 어쨌든 빨리 좀 와주세요. 이게 뭐가 이상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보통 신고 전화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대로 현장을 묘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살인사건이다, 한 명은 죽었다 라고 단정 짓는 게 꽤나 특이했는데요. 어쨌든 경찰이 신속하게 달려갔고 도착해보니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시뻘건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곳은 소형 아파트 실내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안방이 보이는 구조인데요. 그 안방에
50대 집주인 김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또 다른 50대 이웃 주민 임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는데 다행히 숨결이 약하게 느껴져요. 경찰이 생존을 확인하고는 그를 즉각 병원으로 후송했죠. 자,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피범벅이 된 현장 한가운데서 조용히 턱을 긁고 앉아있던 50대 이 씨. 이 사람이 바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사람이죠. 인상착의도 좀 특이했는데요.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이게 살인사건 현장인데도 불구하고요. 경찰이 도착을 하자 이 씨가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상황을 막 설명해 주는데 혀가 좀 꼬여있는 말투였고 술 냄새도 났습니다.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었을까요? 같은 아파트에 살던 피해자 김 씨, 임 씨, 그리고 신고자 이 씨까지. 이 세 사람은 평소에 고스톱을 함께 즐기던 도박메이트이자 이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에도 세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도박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김 씨와 임 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 신고자 이 씨는 도중에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라면서 자리를 비웠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다시 이 도박을 하고 있던 김 씨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다 라면서 이 씨는 상당히 덤덤하게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김 씨가 죽은 것 같다라는 건데 왜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말투였습니다. 자, 이 피가 낭자했던 사건 현장은 여기서 아주 격한 싸움이나 살인이 벌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쓰레기뿐만 아니라 먹다 남은 술병, 화투장, 담뱃값이 흩어져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벽에 다량의 혈흔이 튀어 있었어요. 경찰은 이 정도 난장판이라면 분명히 이웃 중에 누군가 그 사건 당시에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판단했고 바로 탐문을 하기 시작했죠. 이 해당 아파트가 복도식 구조였습니다. 한 층마다 10가구씩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벌어진 곳은 2층이었고요. 경찰이 예상을 한 대로 같은 층에 살고 있던 주민이 지난밤에 막 드라마를 보려고 TV를 켰는데 옆집에서 악!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드라마 방영 시간이 밤 10시였어요. 이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이 밤 10시 전후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에 있는 CCTV 분석에 돌입했죠. 다행히도 이곳에는 CCTV가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 비상계단, 그리고 모든 진입로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날 밤 8시 반쯤에요. 신고자였던 이 씨가 사건 현장인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는 흰색 모자에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죠. 어라? 이상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만났던 그때의 이 씨는 지금 사진에서처럼 검은색 모자에 붉은색 점퍼를 입고 있어요. 수상하죠? 옷을 갈아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옷을 갈아입은 거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중간에 내가 집에 다녀와가지고 그냥 옷이 더러워져서 갈아입었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진술합니다. 일단 좀 더 CCTV를 살펴볼까요? 아까 8시 반에 이 김씨 집에 들어왔던 이 씨가 다시 저녁 8시 24분경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는 흰색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올 때는 쓰고 왔었는데요. 이 씨가 김씨 집에 머문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주민이 비명소리를 들은 시간이 10시 전후였죠? 그렇다면 이 씨는 분명 그때 김씨 집에 있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시각 이후에 갑자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왔다? 자, 그런데 이후에 김씨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김씨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새벽 1시였어요. 이때는 신고 전화를 하기 20분 전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다시 이 아파트에 와서 신고 전화를 하기까지 그 20분 사이에 눈여겨볼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씨가 그 집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또 다시 나와요. 그리고 이때 손에 웬 물건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그건 바로 자신이 옷을 갈아입기 전에 쓰고 있던 그 흰색 모자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가 버린 모자는 피범벅이었어요. 1층 의류함에다 이 모자를 버렸고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던 겁니다. 자, 이걸 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굳이 현장을 딱 보고도 모자를 버렸다. 이건 뭐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수사팀은 여러 개의 영상과 또 의료함에서 수거한 그 모자를 증거로 이 씨를 추궁합니다. 하지만 그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옷에 그 묻어있던 혈은 이건 당일 그 김씨와 임씨가 둘이 싸우는 걸 말리다가 어쩌다 묻은 것 뿐이다. 그리고 그 피가 묻은 흰색 모자를 버린 건 피가 묻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게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답해진 경찰이 확실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 씨 집 내부를 수색하게 되는데요. 마침 그곳에서 현관과 베란다 쪽에서 혈흔 반응이 보여요. 혈흔. 무슨 일일까 하고 보다가 베란다 창문 밑을 내려다보니까 쓰레기장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씨가 혹시 이 베란다를 통해서 쓰레기장으로 뭔가를 던지면서 혈흔 반응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즉각 쓰레기장에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뒤져봤더니 거기에 이 씨의 피 묻은 슬리퍼가 버려져 있었죠. 슬리퍼 안쪽에 피 묻은 휴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걸로 봐서 그 현장에서 뭔가 발에 묻은 피를 이제 휴지로 닦아내고 여기에 휴지가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피 묻은 슬리퍼를 왜 굳이 버렸을까? 수상하죠. 그렇게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는 나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다. 못 쓰게 된 슬리퍼를 버리는 게 뭐 대수냐 라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해요. 의식을 잃었던 임 씨가 깨어난 겁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죠. 수사팀이 달려가서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물었지만 임 씨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꽤 심한 상해를 입었기도 했고요. 그날 그 김 씨 집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건 기억을 한다. 근데 이후의 일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더 답답하죠. 심지어 임 씨는 깨어난 지 한 달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혹시 임 씨도 공범 아니었나요?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임 씨 또한 그날 범인에게 치명상을 입었고요. 결국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수는 없었죠. 자, 그간 수사팀이 확보한 추가 단서를 보면 살인 흉기가 있습니다. 이게 살인 흉기가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길이 30cm 정도의 라쳇 절단기였죠. 라쳇 절단기라는 건 전기 케이블을 이렇게 자르는 기구인데 손잡이에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라쳇 절단기가 좀 엄청 무거운 도구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살해를 할 만큼 치명상을 입히긴 힘들어 보이는데 반면에 부검 결과를 볼까요? 사망한 김 씨가 머리와 어깨 부분에 둔탁한 걸로 약 80번 이상 가격당한 게 밝혀집니다. 임 씨 또한 머리를 최소 10번 정도 맞았었어요. 그러면 범인은요, 수십 번 반복적으로 이 도구를 이용해서 같은 곳을 계속 가격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살해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죠. 자, 절단기는 가벼운 건데 그만큼 여러 번 가격을 했다는 건데 심지어 이 절단기에서 이 씨의 지문까지 검출됩니다. 이거 그럼 다 잡은 거 아닌가요? 지문도 나왔는데? 이 씨가 상당히 영악했습니다. 마치 도둑이 재발절이듯 그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기 전에 근데 내가 무심코 이 절단기를 손으로 만졌다라고 미리 고백을 해둔 겁니다. 머리 엄청 쓴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실수로 흉기에 손을 댔다라고 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옷은 지저분해서 갈아입었고 모자랑 슬리퍼도 피 묻어서 버린 거고 유일한 목격자 임 씨는 세상을 떠났고 이거 경찰로서도 아무리 봐도 이 씨가 범인인데 그를 이제 증거를 댈 수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 수사팀이 최후의 수단을 생각해냅니다. 혈흔 형태 분석.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현장에 남아있는 여러 혈흔의 크기와 모양을 분석해가지고 사건 당시를 재구성해내는 기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혈흔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피가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피의 지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피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형성이 되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공격을 어디서 했는지, 어떤 진행 방향에서 했는지, 게다가 범행 도구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범행의 횟수까지도 추정할 수 있어서 이걸 일명 피로 그리는 몽타주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현장에는 많은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흔 형태 분석가 전문가가 투입이 되었고 무려 4달에 걸쳐서 수천 개의 핏방울들을 분석해냈죠. 그 4달의 기간은요, 범인과 과학수사의 정말 기나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문가들이 분석해낸 그날의 상황. 먼저 사망한 집주인 김 씨의 경우에는 머리가 이렇게 닿아 있던 안방 벽면에서 비산혈, 그러니까 충격이 가해질 때 이렇게 흩뿌려지는 형태의 혈흔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피가 묻은 도구에서 이렇게 피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혈흔도 다수 있었고요. 자, 그걸 해석해보면 김 씨가 벽에 붙어 있는 채로 흉기에 의해 가격을 당해서 살해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이웃 임 씨의 혈흔도 이 벽면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 당시에 그는 안방의 중앙부에 쓰러져 있었죠. 이상합니다. 혈흔대로라면 임 씨 역시 벽 앞에서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몸은 왜 여기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임 씨의 몸 아래쪽에서 형태가 바뀐 혈흔이 발견됩니다. 아, 그럼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임 씨를 안방 한가운데로 옮겨놨다는 뜻이 돼요. 왜요? 왜 옮겼을까요? 왜 범인이 위치를 옮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 피해자들이 발견됐을 당시에 김 씨와 임 씨의 몸이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현장은 피가 흥건했죠. 격하게 싸웠다던 두 사람, 그게 이 씨의 증언이었고요. 근데 발바닥과 옷에는 또 피가 없어요. 피를 흘리면서 치고받고 싸웠다면 이걸 밟은 흔적도 있어야 할 텐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죠. 게다가 임 씨와 김 씨, 이 중간 어디서도 혈흔이 겹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이걸 좀 해석해보면 두 사람이 애초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다가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현장을 위조한 임 씨를 옮겨놓은 정황. 그렇다면요, 처음부터 두 사람이 싸웠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딱 한 명, 바로 이 씨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혈흔 분석 끝에 마침내 이 씨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밀실에 같이 있던 사람이니까요. 특히나 안방과 거실에서 발견된 양말 족적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양말? 자, 양말 자국이었는데 누군가가 양말을 신고 피가 고여있는 바닥을 밟고 다닌 흔적이겠죠. 그런데 이 족적이 이 씨의 발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사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죠. 힘겹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해본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씨는 김 씨와 임 씨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현장판에 화투판이 있던 것으로 봐서 도박 중에 다툼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용의자 이 씨는 먼저 안방문 쪽에서 임 씨한테 절단기를 휘두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김 씨에게 무차별 가격을 하게 되는데요. 김 씨가 숨을 거두자 범인 이 씨는 거실로 나와서 손을 씻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은폐할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우다가 이런 것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했고 임 씨를 김 씨 옆으로 옮겨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처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진 임 씨 옮겨놨고 휴지로 발을 닦은 후에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죠.
옆집에 살던 사람이 비명소리를 들은 건 10시입니다. 그때부터 이 씨가 CCTV에 찍힌 10시 24분 사이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세밀한 과학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는 무슨 소리냐? 나는 무죄다 라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봤자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길고 어려운 재판이 이어졌고요. 2013년 5월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을 보니까 직접 증거는 없지만 살해를 했다는 게 의심 없이 추담이 되므로 유죄로 인정한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살인을 저지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도박판에서 사람을 죽일 만큼 어떤 살의를 느꼈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씨가 여전히 살해 상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이 인정된 국내에서 극히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해석이 되고 있죠. 과학수사를 비롯해서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기술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도, 목격자가 없어도, 그 어떤 직접 증거가 없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어요. 현장에 남은 혈흔, 족적, 그 밖에 아주 작은 단서로도 이제 당신, 범인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이 명백히 말해주고 있죠. 더 이상 대한민국에 완전 범죄는 없을 겁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제가 다뤄둔 그 미제 사건의 숨은 범인들이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듣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금연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